나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다. 그 소리는 영화 속에서만 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었다. 매우 명확한 현실이었다. 북한 요원 중 한 명이 쓰러졌다. 그 몸이 비틀리며 넘어갔다. 피가 튀었다. 냄새가 났다. 죽음의 냄새. 그리고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두 번째 요원이 쓰러졌다. 나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콘크리트 바닥이 뺨을 때렸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따뜻한 피, 자신의 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산다는 것이었다. 살아남는 것이었다. 국정원 요원들이 골목으로 투입됐다.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나타났다. 둘 사이의 교전이 시작됐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총성, 외침, 발자국, 모든 것이 섞여 있었다. 카오스였다. 죽음의 춤이었다. 나윤은 총성 속에서 가방을 꼭 쥐었다. USB가 들어있는 가방. 그 가방만 살아남으면 된다. 그 가방이 자신을 살릴 것이었다. 그 가방이 세상을 바꿀 것이었다. 총성이 멈춰섰다. 그 순간 한 요원이 나윤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젊은 요원이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있었다. 북한 체제에 대한 분노. 움직여, 빨리. 그 요원의 목소리는 확실했다. 죽음도 피할 수 없다는 듯이. 나윤은 끌려갔다. 건너편 골목으로. 검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이 켜져 있었다. 준비된 탈출이었다. 나윤은 안으로 던져졌다. 아, 그것도 격렬했다. 마치 포로를 이동시키는 것처럼. 밴이 들어올렸다. 급박한 속도로. 도로에 나갔다. 뒤를 보지 않았다. 뒤를 봤으면 영혼이 빠져나갔을 것이었다. 밴 안에서 나윤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혼미했다.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리더가 나타났다. 나이가 많은 요원이었다. 50대로 보였다. 국정원 보안국장처럼 보였다. 그는 옆에 앉아 나윤을 봤다. 당신이 가진 정보들, 정말인가? 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USB에 다 있어요. 그걸 줄 건가? 나윤은 한참을 침묵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였다. 이것을 주면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것을 주면 자신은 보호받을 수도 없고 버려질 수도 있다. 네, 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윤은 USB를 내밀었다. 리더가 USB를 받았다. 그 순간 나윤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 쇠사슬이 풀어진 기분이었다. 마지막 짐이 내려진 기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것도 숨길 것도 없었다. 이제는 자신만 살면 되는 것이었다. 사흘 뒤 국정원 청사의 취조실에서 나윤은 마지막 신문을 받고 있었다. 리더가 아닌 다른 요원이었다. 더 높은 직급의 요원이었다. 그 요원의 이름은 박성민. 국정원 분석팀 팀장. 나윤의 정보를 분석했을 책임자. 당신이 제공한 정보 분석해봤습니다. 요원이 파일을 펼쳤다. 수백 장의 분석 자료. 그것이 모두 나윤의 정보에서 나온 것이었다. 비자금 루트가 정확했고 핵 개발 실무자 명단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심지어 장관급 인물들도 있군요. 그리고 요원이 몇 장의 서류를 집었다. 최고 지도자의 해외 계좌까지도. 우리가 이걸로 국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 뉴스가 될 겁니다. 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요원이 나윤을 바라봤다. 당신이 이 정보들을 왜 이제까지 숨겼는지. 당신을 보호하려고? 나윤이 눈을 들었다. 제가 살고 싶어서였어요.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답이라는 듯이. 생존 본능. 그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는 제가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제 아버지도 제 친척들도 그들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내놓으면 최소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요원은 한참 나윤을 바라봤다. 감정이 있는 눈빛으로, 마치 누군가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당신의 정보 제공으로 인해 북한의 비자금 네트워크가 적발될 겁니다. 국제사회에도 알려질 거고요. 이것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고 국제 재판의 증거가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에 타격을 줄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획했나요? 나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계속 숨긴 것보다는 내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것 같았어요. 요원이 일어났다. 당신은 이제 한국 정부의 특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정식 신원도 인정하겠고요. 법적으로 남한 국민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계속 추적할 수 있으니 신변은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6개월이 지났다. 나윤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공개적으로 활동했다. 탈북자로서 언론 인터뷰도 했다. BBC, CNN, 뉴욕타임스. 국제 매체들이 나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북한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자유를 위해 독재체제 폭로. 그 헤드라인들이 나윤을 죽이기도 했고 살리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윤은 변했다.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졌다. 비밀을 숨기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가벼웠다. 그리고 자유로웠다. 마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처음 하늘을 본 사람처럼. 그 와중에도 추격은 있었다. 북한의 암살 위협, 국제 범죄 조직과의 거래 시도. 하지만 나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미 최악의 순간을 겪었으니까. 1년이 지났을 때 나윤은 항공사에 정식 입사하게 됐다. 더 이상 지상직이 아니라 스튜어디스로 파란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올랐다. 그것은 상징이었다. 한때 감시받는 도망자로 비행했던 그 위치에서 이제 자유로운 승무원으로 비행하게 됐다는 것의 상징. 완전한 순환이었다. 완전한 부활이었다. 첫 비행날 동료 스튜어디스가 물었다. 나윤 씨, 혹시 하늘이 무섭지 않아요? 저기서 뭐 튀어나올까봐? 나윤은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유라시아 대륙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비행기는 상승했다. 고도 2,000m, 4,000m, 6,000m. 더 높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동료가 웃었다. 그게 뭘 뜻해요? 난 이제 도망자가 아니라 승무원이거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비행기는 계속 상승했다. 긴 구름들을 뚫고 푸른 하늘로 향해. 나윤은 창밖을 계속 봤다. 그 하늘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자유였다. 마치 새처럼. 아니, 새 이상으로 자유로웠다.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올랐다. 고도 1만 미터. 그 높이에서 나윤은 지구를 봤다. 평양도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은 이 하늘이었다. 이 구름이었다. 이 자유였다. 무선으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재 고도 1만 미터. 순항 중입니다. 나윤은 미소 지었다. 자신도 이제 고도 1만 미터에서 비행하고 있었다. 더 이상 지표면에 깔려 있지 않았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감시당하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손에 든 음료를 손님에게 건넸다. 한국인이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그것이 나윤의 신발짓이었다. 자유인의 인사였다.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날았다. 태평양으로, 새로운 대륙으로, 새로운 하늘로,
오늘의 사연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야기 속 인물의 이름과 직업은 사연자분의 안전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사연연구소. 안녕하세요. 북한 고려항공 스튜어디스 서하윤은 파리에서 우연히 자유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감시원의 옆에서 몰래 탈출한 그녀는 한국으로 향하지만 북한 보위부의 추격이 시작됩니다. 정체성을 숨긴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중 그녀가 알고 있던 비밀이 도시 전역을 뒤흔들기 시작하는데, 파리 시간 오후 7시 샹젤리제 거리의 호텔 로비에서 서하윤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투명한 커피잔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노란 불빛이 흐릿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매달 가장 기다리던 풍경이었다.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오직 이 도시에서만 그녀는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파리는 그녀에게 자유의 다른 이름이었다. 고려항공 스튜어디스로 일한 지 5년. 서하윤은 29살의 우아한 여자였다. 검은색 제복이 잘 어울렸고 그녀의 미소도 완벽했다. 조종실 앞에서, 객실 복도에서 서빙할 때의 그 미소는 국제항공 매체에도 소개될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미소는 훈련된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훈련된 거짓 미소였다. 아버지가 정권 내부 권력 투쟁에서 숙청된 이후 하윤의 삶은 철저히 감시받는 존재로 변했다. 정치적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저주였다. 누군가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이 유럽 출장에서도 감시 요원이 항상 옆에 붙어 있었다. 그 감시 요원의 이름은 전철수였다. 36살의 단단한 남자. 보위부 출신답게 감정이 없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눈빛도 차가웠다. 마치 돌처럼. 마치 누군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으로. 지금도 호텔 로비의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신문 너머에서 하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10년을 함께한 루틴이었다. 10년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냉정한 표정으로. 오후 8시 하윤은 객실로 돌아갔다. 18층의 에비리 호텔. 정치적 귀족 가문의 딸치고는 비교적 소박한 객실이었다. 하지만 창문에서 보이는 에펠탑은 여전히 신비로웠다. 같은 층에 전철수의 방이 있었다. 항상 그랬다. 비행기 1등실 옆, 호텔 복도 건너편, 모든 곳에서 감시의 거리는 항상 일정했다. 아주 가까우면서도 아주 멀었다. 하윤은 창문을 열었다. 파리의 밤이 들어왔다. 향수 냄새와 아스팔트 냄새가 섞인 도시의 냄새.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냄새 속에서 하윤은 살아있음을 느꼈다. 평양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생생함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5년 동안, 아니 더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결정이었다. 하지만 실행은 이제였다. 오늘이었다. 지금이었다. 그날 오후 거리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학생은 명동거리에서 입장을 나눠주고 있었다. 통일에 대한 입장이었다. 하윤이 흠잡을 수 없도록 자연스럽게 질문을 했었다. 탈북하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해요? 그 질문에 유학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자유로워져. 정말 많이 자유로워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도 너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 자신이 될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하윤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금껏 그녀는 탈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었다. 배신이었다. 자살이었다. 가족의 몰살을 의미했다. 하지만 유학생의 눈빛에는 진짜 자유가 있었다.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그것이 하윤을 미치게 했다. 밤 11시. 하윤은 전철수의 방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호텔 복도는 늦은 시간이라 조용했다. 하윤의 심장은 폭탄처럼 뛰었다. 손에는 식은 땀이 났다. 이것을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죽거나 자유거나 둘 중 하나였다. 전철수의 방 앞에 섰을 때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문틈 사이로 이미 황혼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조용한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술 냄새도 났다. 하유는 문을 천천히 밀었다. 경첩이 삐걱거릴까봐 속도를 조절했다. 한 초에 5cm씩. 전철수는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다. 그의 가슴은 규칙적으로 올락내렸다. 탁자에는 반쯤 마신 보드카 병이 놓여 있었다. 고급 술이었다. 정권 간부들이 즐기는 술. 하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책상, 옷장, 침대 옆. 그리고 찾았다. 여권과 지갑. 검은 가죽 지갑이었다. 그 안에는 당장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전철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하윤은 여권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여권의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다. 이것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것 하나가 죽음과 자유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전철수의 손이 움직였다. 하윤의 전신이 얼어붙었다. 혼이 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전철수는 그저 몸의 위치만 바꿀 뿐 눈을 뜨지 않았다. 술 때문이었다. 그 술이 하윤의 구세주였다. 하윤은 여권 안에 현금도 집어들었다. 5,000유로. 남은 돈은 얼마나 될까?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는 돈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방을 나가는 것이었다. 자신의 짐도 챙겨야 했다. 이미 준비해둔 짐이 있었다. 가장 필요한 것들만, 최소한의 것들만. 방을 나오는데 5초가 걸렸다. 호텔 복도에서 하윤은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었다. 마치 평생을 움켜쥐던 심장이 비로소 풀린 것처럼. 마치 감옥에서 나온 사람처럼. 하지만 진짜는 지금부터였다. 지금부터가 진짜 도망이었다. 밤 9시간 뒤, 파리공항에서 하윤은 가짜 여권을 들고 탑승 게이트 앞에 서 있었다. 브로커에게서 받은 여권, 자신과 닮은 사진, 하지만 다른 이름. 선하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의 시작.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보안 검사대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여러 번이나 할 일을 상상했지만 실제로 서 있으니 다 날아가 버렸다. 검사원은 여권을 받아들었다. 사진과 얼굴을 천천히 맞춰봤다. 하윤은 숨을 참았다. 이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처럼. 마치 사형장에 선 죄수처럼. 그 몇 초 동안 하윤은 죽음과 생을 모두 경험했다. 그리고 검사원이 여권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다. 하윤은 게이트를 통과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비행기 탑승교를 올라갔다. 한 발 한 발이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 비행기에 올랐다. 자신의 좌석을 찾았다. 일반석. 창가 자리였다. 창밖을 보며 하윤은 중얼거렸다. 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을 반복했다. 마법의 주문처럼. 자신을 최면에 거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면 죽는다. 여기서 자신이 살아야 한다. 이 비행기가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모든 과거가 끝난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파리공항은 점점 작아졌다. 세인강은 은빛으로 반짝였다. 에펠탑은 장난감처럼 작아졌다. 그 모든 것이 하윤의 인생과 함께 사라졌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지난 20시간이 꿈은 아닌지, 이 모든 일들이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착지음, 그리고 환한 조명. 한국, 그곳에 하윤은 도착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하윤은 여권을 들고 게이트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이제 가짜 여권이 통할까?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작동할까? 검사원이 여권을 받았다. 컴퓨터에 입력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다. 몇 초의 침묵.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 그리고 검사원이 고개를 들었다. 뭔가 문제가 있는데요.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인가. 지난 모든 노력이, 모든 용기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혼자 도망쳐야 했나. 아버지를 더 죽게 하는 건가. 다음 순간 정장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국정원 요원이었다. 하윤의 심장은 다시 철렁했다. 아, 저들이었나? 저들이 이미 알고 있었나? 서하윤 씨 맞나요?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치 선의로 초대하는 듯했다. 하윤은 조용히 따라갔다.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하윤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그들은 하윤을 밀실로 데려갔다. 밀실. 하윤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북한을 떠올렸다. 보위부의 밀실, 고문실, 죽음의 방. 하지만 이 방은 달랐다. 밝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뭔가 알고 있죠? 요원이 물었다. 네. 당신이 북한 정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가족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러면 제 가족은? 하윤이 겨우 말을 꺼냈다. 당신이 정보를 제공해주면 당신은 보호받을 거고 당신의 가족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걸 하윤은 알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다. 이미 죽음을 선택한 것과 같았다. 제가 아는 정보들, 그건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윤이 묻자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2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 왜 왔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하윤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했다. 자신의 탈출 경로를 설명했다. 브로커의 이름을 말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여전히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었다. 일단 당신을 보호 프로그램에 넣겠습니다. 새 신분으로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요원이 말했다. 새 이름은? 선하윤. 그렇게 서하윤은 죽고 선하윤이 태어났다. 나윤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강남역 근처. 강남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희망을 느껴졌다. 강남역. 북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거리의 이름. 작은 원룸. 하지만 자기 것이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자기만의 공간이었다. 문을 닫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아무도 감시할 수 없었다. 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하얀 천장. 마치 희망처럼 깨끗한. 처음으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모와 함께였던 시간도 있었지만 항상 누군가가 감시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정한 홀로의 시간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한 지 정확히 62일째 되는 날, 나윤은 일상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일과는 단조로웠다. 항공권 발권, 고객 상담, 수화물 관리. 하지만 그 단조로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다. 평양에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평온함이었다. 동료들도 웃었다. 따뜻했다. 한국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다. 누군가가 물었을 때 대답을 거부할 수 없었던 평양의 문화와는 달리 여기서는 괜찮습니다라는 말 하나면 충분했다. 남편도 남자친구도 없었지만 그것도 상관없었다. 혼자라는 게 이제는 축복이었다.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다. 아,
그럴 리가 없었다. 하윤이 가진 정보의 무게를 생각하면 편한 일상이 오래 지속될 리가 없었다. 지하철에서 나윤은 한 통의 대화를 듣게 됐다. 자신의 말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투리였다. 평양 방언. 그것은 너무나 명확했다. 이게 지금 남조선에서 이 이름으로 산다더라. 선하윤이라고. 나윤의 심장이 철렁했다. 혈액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주변이 희미해졌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죽음을 면전한 장면처럼 가방을 들고 자리를 떴다. 서툰 움직임이었다. 아,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았다. 뒤를 돌아봤다. 2명의 남자가 있었다. 사내복을 입고 있었다. 일반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차갑고 예리했다. 그들은 나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사냥꾼이 먹이를 발견했을 때의 웃음이었다. 나윤의 다리가 떨렸다. 그들은 명백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아니면 최소한 북한과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보위부와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린 나윤은 곧바로 국정원에 신고했다. 카페에 들어가 핸드폰을 꺼냈다. 번호가 있었다. 국정원 담당 요원의 번호. 네, 나윤입니다. 저 추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 요원이 밤 11시에 찾아왔다. 그 요원의 이름은 이준우였다. 젊은 요원이었다. 대략 30대 초반. 하지만 눈빛은 나이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눈빛이었다. 당신이 보던 정보들, 혹시 정리해서 남겨둔 게 있나요? 나윤의 얼굴이 굳었다. 왜요? 북한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추격하는 요원들이 이미 서울에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찾는 이유는 정보 때문이에요. 나윤은 침묵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아직도 수천 개의 불빛이 켜져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를 것이었다. USB가 있어요. 나윤이 속삭였다. 아버지가 알려준 모든 정보들. 비자금 루트, 실무자 이름, 핵 개발 코드. 모든 게 들어있어요. 요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걸 왜 지금까지 안 줬어요? 그 정보들이 있는 한 누군가는 계속 날 쫓을 것 같아서 그 정보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지금은? 나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있었다. 이제는 안 숨길 것 같아요. 제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 10시 30분. 나윤의 오피스텔 주변 CCTV 사각지대에 차량 한 대가 멈춰섰다. 검은색 승용차. 윤곽이 흐릿해 보였다. 그 안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 그것이 보위부의 기본이었다. 조급함 없이 결과만을 바라보며 마치 포식자처럼. 한편 나윤은 국정원 요원과 함께 USB 데이터 백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피스텔의 책상 위에 노트북 앞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옮기고 있었다. 원본 USB와 백업 파일 2개가 만들어졌다. 요원이 말했다. 이게 공개되면 북한 정권에 타격을 입힐 거다. 아주 큰 타격을.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니었다. 결단의 목소리였다. 나윤은 혼자가 되었다. 요원들도 떠났다. 안전하다는 말을 남기고. 하지만 나윤은 알았다. 안전은 없다는 걸. 자신이 가진 정보의 무게를 알기에 그 안전은 환상일 뿐이라는 걸. 안전이란 것은 오직 죽음에만 있는 것이었다. 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봤다. 평양의 천장과 달을 바없는 하얀 천장. 하지만 그 천장 아래서는 다르게 느껴졌다. 여기서는 숨을 쉬고 있었다. 여기서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창문으로 무언가를 발견했다. 건물 아래 낯선 남자들. 그들은 명백히 그녀를 지키고 있었다.
아니, 포위하고 있었다. 검은 차들, 그들 안의 인형들, 모두가 나윤을 향하고 있었다. 새벽 5시 경고음이 울렸다. 자동차 경고음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깨지는 소리. 나윤의 창문이 깨졌다. 누군가 돌을 던진 것이었다. 아니, 돌이 아니었다. 총알이었다. 유리창을 관통한 총알. 나윤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비명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비명이었다. 나윤은 침대 아래 숨겨둔 가방을 집었다. 이미 준비해둔 가방. 여권, 돈, 그리고 USB. 거실로 뛰어나갔다.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계단에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올라오는 발소리. 급박한 발소리. 나윤은 반대로 내려갔다. 건물 뒤편 비상구로.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어두웠다. 새벽의 어둠. 가장 무서운 시간. 나윤은 골목을 따라 뛰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리도 떨렸다. 가슴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았다. 이제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확실히 느껴졌다. 죽음도 현실이었다. 죽음이 바로 뒤에서 자신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나윤은 멈춰 섰다. 2명의 남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 저들이었다. 지하철에서 본 저들이었다. 보위부의 요원들. 그들의 눈빛은 죽음의 색깔이었다. 그들은 북한 말을 썼다. 서하윤 동무. 우리와 함께 가면 죄는 덜어줄 수 있소. 나윤의 전신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분노도 피어올랐다. 분노. 그것이 마지막 감정이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